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총리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 갑 출신 서병수 의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무총리라고 하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은 물론 내각의 총사퇴를 건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습니다.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을 피하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다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 엎드려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 대정부 질문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혔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고 떠난 사람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저는 정세균 전 총리께서 나오실 줄 알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총리 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을 했고요. 또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일단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5단체장과 경제 회복과 반등을 위해서 경제 간담회를 했고요. 그 중에 참석하신 한 분이 그런 건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 의사를 제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대행 차원이 아니고 총리 직무대행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요, 대행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아무래도 간담회를 열심히 하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상 저는 그런 전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달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 처리되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사법 처리되어서 22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대행께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건의받은 내용을 일단 관계 당국에 전달을 했고요. 그거는 뭐 저는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지금 이제 수반 대행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참모로서 대통령께 그것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건의 드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니, 두 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를 드렸습니까? 경제계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면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거는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경제정책을 요약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험은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국가 예산을 금권 선거로 쓸 수 있게 해주었던 K방역은 백신 확보 실패로 이제 그 무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실패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마 초창기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혁신성장, 포용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구조 전환 세 가지에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현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을 2018년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 인상률 1.5%였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역대 정부가 대개 최저임금 한 7%에서 7.5% 정도로 올려왔고요. 저희도 결과적으로 17년부터 보면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7.5%가 됩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만 답변. 아니요, 첫 연도와 둘째 연도에 두 번째 연도에는 15%, 11%와 15% 정도에 좀 다소 높게 올라온 반면에 세 번째, 네 번째에는 1, 2% 정도로 나서 평균적으로는 갖춰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결과적으로 이제 7.5% 정도의 최저임금 상승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요. 대로 경제 부담이 있었다는 오늘부터 이제 최저임금 협상 다시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몇 %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순간 벌써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그와 같은 의견은 보관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정부로서야 소망스러운 의견을 수준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최저임금이 전달하는가 할 수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7.7%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이꼬로 최저임금으로 판단을 하시는데요. 제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해하기는 네 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 소득 기반으로 최저임금 말고 이제 비정규직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을 조금만 제가
계속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 8천 명에서 2020년 742만 6천 명으로 오히려 84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이제 그 정책적인 목표 자체가 비정규직 제로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저는 뭐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이 정말 비정규직이 제로라는 뜻보다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경제가 계속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비정규직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 정책에 의해서. 다만 경제가 성장하고 또 2019년도에 경기 침체와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기치 않게 그 어떤 경기 침체와 어려움으로 근데 그런 문제를 자꾸 코로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도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지만 원래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의 경제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비정규직 숫자가 줄었다고 했지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피크를 찍었지만은 2019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수 역시 748만 1000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집권 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끊어졌습니다. 2019년도의 경제지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설비 투자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 능력마저 감소한 데다가 제조업 생산 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소득주도 성장으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문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4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 정책임금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보강해 주지 않는 일자리가 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강화해서라도 올려서라도 그분들의 소득을 보강해 주는 게 계속해서 있고요. 한번 봅시다. 또 소득 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변명을 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는 것, 한 곳에다가 그 이유를 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은 저성장, 고용 절벽, 분배 악화를 초래했고요. 또 조금 옆길로 나갑니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가 KDI 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 씨를 원장 자리에 앉힐 바에야 차라리 KDI를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폭탄 선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총리께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뭐 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갖다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저는 맡겨진 내용이라고 생각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친 그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KDI 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주 성장에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저 의원님께서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 14일 통계청이 3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경제부총리 그 발표한 결과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에 가장 큰 충격이 왔다는 것은 뭐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100년 만에 온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고용도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3월 고용 동향만 본다면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1, 2월 달에 특히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3월부터는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고용 상황이 총리의 답변하는 그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서 자꾸 그런 것을 남 핑계, 다른 것에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물론 2000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2000년도 한 해 동안을 본다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이렇게 위축이 됐겠죠. 그러나 이미 경제 성장의 파탄은 2019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통계상으로. 의원님 2019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뭐 일자리가 좀 늘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 역대 최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던 것이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쁘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마저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40만 8천 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그 최악이라는 2020년 3월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일자리는 죽이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는 그런 통계 분식을 통해서 고용 정책의 전문성을 숨겨보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19년도에 저희 경제 성장률이 2%였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도에 이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뭐 저는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웠지만은 고용도 충격이 와서 1, 2월 달까지는 굉장히 실업 상황이 최악으로 어려웠지만 3월 달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오히려 취업자 증감세에서 플러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취업자 증감에도 플러스 31만 4천입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의원님, 통계에 나타난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왜곡입니까? 보십시오. 30대, 40대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2020년대 3월달 통계치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늘어났... 60세 이상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지금 메꾸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 40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했던 거를 저희가 감춘 바가 없습니다. 통계로 감출 수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뭐냐면은 30, 40대는 이미 매년 10만 명 정도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이 줄면 청년 고용률하다가 고용률을 곱한 수만큼은 취업자가 감소합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꾸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제가 답변 드릴 시간 있다면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로 자꾸만 통계 분식을 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만에 맞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노인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서병수 의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요. 예, 홍 부총님 마지막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 핵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